안녕하세요. 역사 강복근입니다. 오늘부터 약 5에서 10회에 걸쳐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 상고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채호 선생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양력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880년 충남 대덕 출생이시고요. 지금의 대전시입니다. 어남리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19세 때 성균관에 입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23세 때 조수왕 선생과 함께 항일 성토문을 작성을 하는데요. 이 조수왕 선생은 나중에 임시정부의 역사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문서, 공식 문서 등을 이렇게 작성하는데 크게 이렇게 기여한 분입니다. 26세 때 성균관 박사를 하시고 이때 이제 장지연의 초청으로 황성신문의 논설위원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개목 논설을 집필을 하시고 그 다음 해에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이 되십니다. 그리고 31세 되시던 1910년 이제 한일 강제 병탄이 되던 해죠. 이때 안정복의 동사 강목을 갖고 중국의 망명길에 오르십니다. 35세 때 조선사 집필에 착수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1925년까지 약 11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상고사를 이렇게 집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구토라고 해서 뭐 지반이라든지 이런 장군총이라든지 이런 곳을 답사를 하시고 광개토 왕릉도 현지 답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 1000마디 말보다 한 번에 그 현장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52세 때 1931년입니다. 이때 이제 조선일보의 조선상고사가 연재가 되면서 많은 이들이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57세가 되시던 1936년입니다. 이때 2월 18일 날 여순 감옥에서 순국을 하십니다. 자, 양력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강조하는 말이 이토 히리무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 100마디 말보다 신채호가 쓴 신문의 한 줄 글이 조선인들을 더 격동시킨다. 당시에 조선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깨우치게 했던, 깨어나게 했던 것이 바로 신채호 선생님의 글이었습니다. 자, 조선상고사는 총 11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편이 총론장인데요. 이 총론의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적으로 발전하고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의 상태에 관한 기록이다. 여기서 아는 작게는 나를 얘기하고 크게는 국가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가 아닌 것 간의 투쟁이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란 인류가 그렇게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고 우리의 조선사란 조선 민족이 그렇게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당시에 조선일보에 1931년에 연재가 되었던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사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름이 조선사였고요. 나중에 이제 조선상고사로 이렇게 책으로 펴내게 됩니다. 6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최초의 문명이 어디에서 기원을 했는가? 우리의 강역은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들었는가? 시대의 사상은 어떻게 변천했는가? 민족의식은 어느 때 가장 왕성하고 어느 때 가장 쇠퇴하였는가? 여진, 선비, 몽고, 흉노는 본래 우리의 동족이었는데 어느 때 분리되었으며 분리된 후의 영향은 어떠했는가? 아의 현대적 지위와 부흥 여부의 문제가 성공할지 못할지 등을 나누어서 서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사에 대해서 이 조선사가 왜곡이 되고 잘못되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영국의 역사를 쓰려면 영국사가 돼야 되고 러시아 역사를 쓰면 러시아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조선사는
조선사라 할 만한 조선사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렵다. 내가 보건대 조선사는 내란이나 외구의 병화, 전쟁이나 어떤 침입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고구려 때도 광구검이 침입을 해서 도성을 불태우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서책을 또 가져가거나 이렇게 불태우게 되는데요.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구들이 침략을 했을 때 뭐 도성이 불타고 경국궁이 불타는 과정에서 우리의 소중한 그런 문화재나 고서들, 역사서들이 많이 이렇게 태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조선사를 저작하던 썼던 그 사람들의 손에서 더 많이 없어지고 파괴되어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기술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오히려 조선사가 없어지고 파괴됐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전의 조선의 사가들은 언제나 역사를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위하여 희생시켰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사상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역사를 썼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바뀌고 왜곡되고 묻히고 잘못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지적이 없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영토에 대한, 강역에 대한 그런 어떤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더 크지도 말고 더 작지도 말라고 하는 식으로 압록강 이내에 이상적인 강역을 구획지어 획정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압록강 이내, 지금의 한반도 땅에 이상적인 강역을 획정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조선 말에 실학자였던 정약용의 아방강역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정약용은 아방강역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대불소 극부재심,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실학자, 유학자의 어떤 유학의 바탕을 한, 소중화의 바탕을 한 그런 어떤 영토 의식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의 리지린 박사는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이제 정약용이죠. 고조선이 기자의 후예였다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면서 고조선이 절대로 압록강 이북 오랑캐 지역에 있었을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압록강 이내를 소중화, 기자가 조선을 열었던 그 소중화 의식에 갇혀가지고 압록강 이북 땅, 우리의 원래 동족이었던 그곳마저도 강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압록강 이내로만 이 이상적인 강역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정약용이 말한 폐수,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와의 경계선을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폐수라고 나옵니다. 이 폐수를 압록강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그 위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연나라의 징계가 조선의 서쪽 이천리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물론 그 기록의 신빙성은 의심이 되고 있지만은 이천리를 빼앗으면서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해서 이 한반도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지금 어떤 기존의 설입니다. 그래서 그 정약용 같은 경우는 이 중국과 그 조선, 고조선의 경계였던 폐수가 압록강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조선 이후로는 이 압록강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의 분단선을 이렇게 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주류학계에서는 이 정약용의 아방강역구를 인용을 많이 합니다. 한사군 제평양설을 주장을 하면서 이 정약용이 이미 100여 년 전에 한사군의 위치를 낭랑은 지금의 평안도, 황해도, 이도의 땅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라고 해서 조선 후기, 여기 보시면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학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사실은 정약용 선생이 끊임없이 대표하는 학자, 뭐 위대한 학자, 뭐 굉장히 띄워주게 되죠. 띄워주게 되면서
역사 지리와 자연 지리에도 조예가 깊었다라고 우리 전제를 깔고 그 결과물이 바로 아방강역고와 대동수경이다라고 해서 이 아방강역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반도 이내로 모든 강역을 축소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서 함사군 제평양설이 일제시대 때 확정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조선 후기 때도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정약용을 많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요. 조선시대에 편찬된 사서들의 사관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해보면은 뭐 동국사략이나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나 이런 곳을 보면은 고조선과 고구려 중심지를 한반도로 비정을 하거나 한사군을 한반도로 비정하거나 하는 기록도 물론 있고 그렇지 않은 기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저조선의 중심지는 요소지방이다라고 했던 이수강의 지봉유설이 있고요. 또 이익도 마찬가지로 성호사설에서 조선의 중심지는 요동 그리고 심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상군의 중심지는 중국 땅이다. 선충령은 두만강 이북 칠뱅이다라고 하는 논쟁들이 끊임없이 벌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제 명나라가 왕하고 청나라가 이게 들어서게 되면서 청나라를 사실은 오랑캐 나라라고 이렇게 봤잖아요. 조선 유학자들은. 그래서 이 중화 문화가 우리 조선으로 와서 우리 조선이 이제 그걸 계승했다. 우리가 바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기자묘를 막 세우고 전국에 세우려고 하고 기자조선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혜영도 기자조선의 중심지가 평양이다. 한사군 한반도에 있었다. 뭐 공엄지는 함경도 길주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역사의 강역이 축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조선시대 때도 이미 뭐 한사군 평양설은 확정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경강부회죠.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국이나 일연이나 이런 불자들이 지은 사책에는 역사책에는 불법이 한 자도 들어있지 않은 당시에 이제 4천년 전이니까 석가모니가 탄생하기도 전이잖아요. 그런데 왕검 시대부터 그러니까 조선 초부터 인도의 범어로 만든 지명과 인명이 가득 차 있다. 김부식 등 이제 고려 시대죠. 유가들이 쓴 문자에는 공자 맹자의 학설인 인의를 우습게 하는 삼국의 무사들의 입에서 유교 경전의 말들이 일상 쓰는 말처럼 읊어지고 전해졌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열전에는 수백 년간 조선인의 마음을 지배했던 영랑, 술랑, 안랑, 남랑 등 네 대성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학생인 채치원만 시시콜콜하게 서술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채치원 선생님은 나중에 이제 어떤 풍류라든지 우리의 정통 사상을 하게 되지만은 그 전에는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왔을 때는 사실은 뭐 반 중국 사람화 된 거죠. 근데 그것을 더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선 중기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계 이양 선생님도 대동야승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군 시대는 아득한 태고 시대라 증명할 수 없고 기자가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문자를 통했다. 삼국시대 이전은 별로 논할 것이 없다라고 했고요. 율곡 이희 선생도 기자실기에서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시어 우리 백성을 천한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후하게 길러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주셨다. 우리나라는 기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단군의 출현은 문헌상 상고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중국의 사신이 또는 중국에 우리가 사신을 보냈을 때 그 기자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를 하기 때문에 기자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드러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율곡이가 직접 기자실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기자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조선을 더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풍조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반도 위쪽에는 한사군, 위만조선,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어떤 중국의 문화식민지죠. 문화식민지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직전에는 임나 일본부서를 많은 지식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임나 일본부를 받아들여서 실제로는 일본의 식민지죠. 그래서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라고 하는 분단의 역사가 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조선시대 때 어떤 역사 탄압이 있었는가, 어떤 역사 왜곡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2조 조선시대 태종에 이르러서는 더욱 이들 맹목파의 선봉이 되어 조선사상의 근원이 되는 서운관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들을 공자의 도에 위배된다고 해서 불태워버렸다. 자, 태종은 쉽게 얘기하면 왕자의 난을 통해서 정변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어떤 중국의 역사관에 위배되는, 사실은 공자의 도라고 되어 있지만 유학의 어떤 성리학에 위배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서들은 이렇게 탄압을 하고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신비집이라고 하는 고조선 때의 역사서인 신지비사를 불태운 사건입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에 실려 있는데요. 태종 12년입니다. 사간 김상직에게 충주사고의 책을 바치도록 명을 합니다. 여기 책에는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계엄필경, 전한서, 후한서, 그리고 신당서, 그리고 신비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 여러 역사서들 중에서 이 신비집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따로 어명을 내린 것이 신비집은 보지 못하게 하고 따로 봉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책을 보고 말하기를 이 책에 실린 것은 모두 괴탄하고 불경한 설들이다.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 신지비사입니다. 이 신비집은. 그래서 뭐 책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책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역사서들 속에서 신비라고 하는 신지비사의 준말인데요. 책 이름이 약간 다르다고 해도 신지비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대원 유산을에게 명해서 이를 불사르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역사를 편찬하는 춘추관에 내려서 간직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사관, 이 유학의 역사관에 벗어나는 이런 책들은 이렇게 불사르게 하거나 없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신비집에 대해서, 신지비사에 대해서 신천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의 역사에 관한 서류를 손꼽자면 우선 신지로부터 비롯했다. 신지는 권남이 응제시에서 이 조선 초에 이제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명태조가 권근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권근을 당시에 중국을 쳐야 된다, 요동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요동 정거서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 권근을 제거하려고 했죠. 그런데 권근이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병환을 핑계로 해서 가지 않고 당시의 역사학자였던 권남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남이 명태조 주원장 앞에 불려가서 주원장이 내는 시제에 맞춰서 그 시를 짓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의 역사가 그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왜곡이 되고 기자를 더 높이게 되는 그런 풍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남은 당시의 역사의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이 응제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지는 당군 시대의 사관이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신천선생이 보기에는 당군은 곧 수도 임금이고 관직명이라는 것입니다. 고조선을 통치하는 지금의 이제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하는 것처럼 그 한 나라를, 한 국가를, 당군조선을 통치하는 그런 임금을 뜻하는 말이다, 호칭이다 라는 것이고요. 신지도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관직 이름이었다. 그리고 실제로는 신치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지비사의 내용은 지금 고려사 기미제전이라고 해서 기미제라고 하는 신하가 고려도 고조선처럼
삼경을 두어야 합니다라고 이제 상소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김희재가 이 신지비사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신지비사에서 말하기를 저울추와 저울접시에 비유하자면 저울대는 부소이며 저울추는 오덕을 갖춘 땅이고 오덕지라고 합니다. 저울머리는 백아강이다 해서 고조선에 삼경이 있었는데 그 세 수도가 각각 부소와 오덕지와 백아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의 도읍을 정하면 70개 나라가 항복하여 조공을 바칠 것이며 땅의 덕에 힘입어 신기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 곳의 땅을 버린다면 왕업은 쇠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지비사의 내용을 인용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70개 나라가 항복하여 조공을 바친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태종 이방원이 이것은 괴탄한 설이다. 우리 고조선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신지비사를 태우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신지비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조선은 이렇게 삼경제도로 이 세 곳의 수도마다 세한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단군으로 바뀌게 되죠. 이 단군께서 다스리셨다. 그 중에서도 소밀랑이 있었던 지금 이제 하얼빈으로 이제 비정을 했습니다. 신조 선생님은. 그래서 진안에 대단군이 계시고 왼쪽 날개 그리고 중국과 인접해 있던 번안에는 부단군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한반도 평양에는 또 마찬가지로 마안이 있었는데 마안을 다스리는 부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 한으로 나눴다 해가지고 사만이고 이것을 경계를 관장했다라고 해서 관경제 그래서 사만관경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흉노나 북방민족이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고대 역사를 보면은 세 주수, 3주수로 나눠서 이제 다스렸던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전에 북방민족은 이렇게 사만으로 세 나라로 이렇게 다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신지비사라고 하는 그 고조선 때의 역사서인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입니다. 1941년에 이 반포를 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을 상균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상균제도에 역사적 근거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선민의 명명한 바 수미균평이하야 흥방보 태평하리라. 머리와 꼬리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 흥방보 태평, 널리 흥하고 태평한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아까 보여드린 신지비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려사 김희재에 나오는 신지비사의 내용인데요.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여 태평을 보유하라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정신은 상균제도인데 이 상균제도는 사실은 고조선의 정치제도였던 사만관경제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헌법에 민주공화정을 명기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균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상균주의를 바탕으로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 근거가 바로 이 신지비사고 고조선이 사만관경제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194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23주년 3.1절을 맞아서 선언문을 반포를 하는데요. 이 선언문에 나오는 내용도 우리 민족은 처음 황국이 창립된 이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면이 이어져서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민족의 첫 시작, 첫 국가를 인류 공통의 국가였던 환국으로 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국 창립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지금 뭐 일부에서 이 환국은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당시에 일제의 어떤 강점에 대항했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하려고 했던 분들은 우리 역사의 시작, 국통의 시작을 분명하게 황국으로 봤습니다. 만약에 황국을 얘기한다고 해서 환빠라고 한다면 뭐 좀 심한 표현을 하면 민족 반역자죠, 사실은. 그 후에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관이 이 주류, 당시에 이제 식민 어떤 사학에 밀려가지고 이것이 지금 헌법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해오던 문헌에 만일 독립자존에 가는 것이 있으면 일체 금지되고 기피되었다. 왜냐하면 조선은 중국의 통치를 받는 제국을 자처했기 때문에 이 어떤 역사의 독립, 이 역사의 광복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탄압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기피되는 그런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허다한 역사 저술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대수당을 고취한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그에 딸려붙은 삼국유사만이 남아서 전해올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고려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통 구삼국사라고 하는 그런 사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삼국사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김부식이 삼국시대부터의 역사를 쓴 삼국사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유사도 사실은 삼국사기에 전해지지 않는, 빠져있는 그런 고대의 기록들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이 삼국유사마저도 원래 집필 의도는 삼국사기에 빠져있는, 그래서 유사입니다. 삼국사기에 빠져있는 내용들을 일련이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조선의 어떤 역사관인데요. 고대에 주나라를 세운 주무왕이 봉기자어 조선,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기록처럼 명나라도 마찬가지로 태조가 조선을 책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명나라의 제후국이고, 과거에 기자조선도 주나라의 제후국이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를 연 유학자들의 역사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독립자존에 관한, 쉽게 얘기하면 단군조선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신시나 황국에 대한 기록들은 다 배척당하고 탄압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조실록 7권을 보면은 세조 3년입니다. 그 전에 성종과 예종에 걸쳐서 이런 우리의 고유 기록, 고유 사서에 대한 것들을 이제 탄압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수서령입니다. 책을 거둬들이는 3대에 걸쳐서 이렇게 내게 되는데요. 사처에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다 해서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이 조대기는 보시면은 조선의 일대기, 그러니까 단군의 47대 단군의 역사를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환단고기에 인용되어 있는 조대기는 물론 그 이전의 신시나 이런 기록도 나오지만은 고조선의 47대 단군의 영년 본기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대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그리고 표온 삼성 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삼성조라고 할 때는 환인, 환웅, 단군, 이 우리의 국조 성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암노원, 동중, 삼성기, 마찬가지로 삼성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환인, 환웅, 단군, 즉 환국, 신시배달, 조선에 대한 역사 기록입니다. 이거 다행히도 환단고기에는 안암노와 원동중에 삼성기 상화가 전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문서는 마땅히 사처에서는 간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 올리도록 허가하고, 자원한 서책을 가지고 회사할 것이니, 그러니까 서책을 알아서 자원해서 바치게 하면은 회사 포상을 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
민간 및 사사의 널리 효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현 왕조의 득실을 기록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간혹 있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역사를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지나간 고대 역사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개인이 보는 것마저 금지한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이다. 과거의 역사를 쓰거나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역사를 읽는 이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읽지 않게 되면서 역사관이 없게 되고,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되고, 민족의식이나 역사의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걸 비판한 것입니다. 결론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 후에 일어난 왕조가 앞 왕조를 미화하여 역사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 파괴하고 불살라 없애버리기를 위주로 하므로 신라가 흥하자 고구려 백제 두 나라의 역사가 볼 것 없게 되었으며, 고려가 흥하자 신라의 역사가 볼 것 없게 되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조선을 건국할 때 조선 초에 그 쓰게 되는데요. 당연히 고려 말의 상황을 안 좋게 묘사를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패자의 기록을 당연히 어떤 부정부패나 잘못된 것들을 위주로 해서 부각을 시키고, 잘된 것은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왕조의 그런 잘못된 것들만을 부각을 해서 역사를 다 왜곡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역사가 점점점 왜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조선 초에도 또는 조선 중기에도 예전에 어떤 그런 고구려 백제 신라라든가 고려의 어떤 유적이나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왕이 계속해서 찾아보라, 조사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황폐화되고 이게 없어지는 그런 기록들이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회제나 태계에게 원효나 의상이 학술사에서의 위치를 물으면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며, 원효나 의상에게 고조선 시대에 소도나 나흘의 신앙적 가치를 말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 사상의 맥락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연구할 동기가 생기겠는가? 알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자, 오늘은 제1편 총론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2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